일본 전자왕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 한 여자의 사적인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패닉에 빠졌고 미국 언론은 100볼트의 저주라는 제목을 뽑았죠. 모든 화살은 40년 전 한국이 내린 220볼트 결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나라, 그 나라를 제가 존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쟁 폐허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 전자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선진국 딸로 태어난 한 여자의 뒤늦은 고백,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 나카무라입니다. 런던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39살 애널리스트죠.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헤드라인 하나가 제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파나소닉 TV 사업부 완전 철수, 소니 가전 부문 70% 감축, 샤프 대만 기업의 인수. 일본 전자업계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상사가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죠. 100볼트의 저주라는 제목이 적힌 리포트 작성 지시서였습니다. 일본 전자산업 몰락 원인 분석, 한국과 중국의 부상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 제 전문 분야였지만 왠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일본계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나소닉 출신 엔지니어였죠. 한국과 중국이 부상하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55의 나이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같은 말을 반복했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아시아 값싼 공장들 때문이야. 특히 한국, 걔네들이 다 가져갔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을 망친 나라, 싸구려 제품으로 세상을 속이는 나라. 그렇게 믿고 있었죠. 리포트를 시작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려면 아버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망친 그 나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쓸 수 있을까?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아버지, 예전 자료 좀 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자료? 한국 출장 다녔을 때 기록 같은 거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보려고? 일 때문이에요. 보고서 써야 해서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가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을 거다. 먼지 쌓인 박스를 열자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1984년이라고 적힌 표지, 손으로 넘기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운데 빨간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뭘까? 단순한 전압 이야기일까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 저는 노트를 들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220볼트 때문에 끝났다고 쓴 거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죠. 돌아가라, 엘레나.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알고 싶으면 내가 직접 찾아봐.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리서치 권한을 총동원해서 1970년대 일본과 한국의 전력 정책 자료를 찾아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진실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력청 회의록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73년 2월 15일 도쿄 전력청 회의실.
안건은 220V 전국 전환 계획이었죠. 회의록에는 생생한 논쟁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찬성 측 기술 관료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220V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갈라파고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더 컸죠. 경제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전환 비용이 15조엔입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이죠. 통산성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전국 가구의 콘센트를 다 바꿔야 합니다. 모든 가전제품도 교체해야 하고요. 재계 대표는 더 강하게 반대했죠. 우리 공장 설비를 전부 바꾸라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1974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도장 하나. 계획 전면 보류 사실상 백지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도 시도는 했구나. 하지만 포기했구나. 그렇다면 한국은? 설마 한국도 똑같이 포기했을까? 한국 자료를 찾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가 거의 없었죠. 한국 정부 공식 기록 보관소에 요청 메일을 보내고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PDF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973년 3월 10일 청와대 경제수석회의 회의록.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안건도 똑같았죠. 220V 전국 전환 계획. 한국도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용 15조 원 전국 가구 전기공사 가전 교체 필수 반대 여론. 오일 쇼크. 조건이 복부 수준으로 똑같았죠. 아니, 한국이 더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이미 부유한 나라였지만 한국은 아직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록에 적힌 대통령의 발언이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50년 뒤 우리 손자들이 그때 저 사람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왜 그때 안 했을까 하며 후회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가난해서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더 멀리 봐야 한다. 회의록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220V 전국 전환 30개년 계획 승인 1973년 3월 15일.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시기, 같은 어려움. 하지만 일본은 포기했고 한국은 결단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이 우리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일본이 먼저 포기한 겁니다. 한국은 더 가난했지만 더 멀리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뭘 믿고 살아왔던 걸까? 아버지 말만 믿고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으로 세상을 봤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1984년 서울 출장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220V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국 엔지니어 하나가 나에게 미친 질문을 했다. 그게 뭔데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어. 일본은 왜 아직 100V를 쓰냐고. 그 순간 제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984년, 그러니까 한국이 220V 전환을 시작한 지 11년째 되던 해. 한국 엔지니어가 일본 엔지니어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버지는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죠. 1984년 6월 나는 파나소닉 해외 협력팀 엔지니어로 서울에 갔어. 김포공항은 낡았고 거리엔 군인들이 서 있었지. 에어컨도 없는 구로공단, 땀에 젖은 여공들.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본 한국은 제가 아는 한국과 완전히 달랐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기술은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었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우리는 선진국, 저들은 아직 멀었다고. 그날 저녁 협력사 부장 박상철이라는 사람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박상철은 4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죠. 공손하게 일본어로 오카다 선생님이라 부르며 술을 따랐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박상철이 질문을 던졌지. 일본은 왜 아직 100볼트를 쓰십니까? 220볼트가 전력 효율도 더 좋고 세계 표준인데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니까 굳이 힘들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세계 표준을 따라가야 하는 거겠죠.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 박상철이 잔을 천천히 비우더니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지. 아버지는 박상철의 말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펜을 잡았죠.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한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15조 원이라는 욕을 먹어가며 30년 뒤를 보고 결단한 겁니다. 일본은 부유해서 포기하셨고 한국은 가난해서 결단했습니다. 50년 뒤 누가 웃을지 선생님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50년 뒤 누가 웃을지 보자. 그 말이 지금 제 보고서 제목과 겹쳤습니다. 일본은 졌고 한국은 이겼다. 아버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대답 못했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 속으로는 화가 났어. 건방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호텔에 돌아와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날 밤 아버지는 노트에 빨간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아버지,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끝났다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었어. 절반은 그냥 화풀이였고 절반은 진짜 불안이었지. 그래서 노트에 적었어. 경고처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됐죠. 이미 성공한 나라 바꿀 필요 없다는 게 회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40년 전 한국 엔지니어가 던진 경고, 40년 전 일본 엔지니어가 적은 예언.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 직접 봐야겠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대단한 나라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평생 미워했던 나라를 이제는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아버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1984년 김포공항 묘사가 적혀 있었죠. 낡은 건물, 군인들, 느린 수속.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 건물,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화장실. 이게 같은 나라인가 싶었죠.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수원과 평택의 야경, 공장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가 본 그 가난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리포트 취재 명목으로 공장 견학 허가를 받았죠. 안내 담당자가 헬멧과 가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보안상 이유로요.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축구장 5개를 합친 크기의 생산 라인, 로봇 팔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TV들이 흘러갑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니터링하는 몇 명만 있을 뿐이었죠. 이게 다 220볼트 제품인가요? 제 질문에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세계 80% 국가가 220볼트를 쓰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이 라인 하나에서 5만 대입니다. 불량률은 0.3% 이하고요.
저는 메모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5만 대 0.3%. 이게 한국의 현실이구나. 아버지가 10년 뒤처졌다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원보다 3배는 큰 규모였죠. 안내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투자액만 20조 원이죠. 저는 숫자를 들으며 아찔했습니다. 20조 원. 1973년 한국이 220V 전환에 투자하겠다던 15조 원보다 많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저는 회의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흰 머리의 노인이 들어왔죠. 등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카다 선생님 따님이시군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박상철 부장님이십니까?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고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난 아직도 현장이 좋아서 여기 자주 옵니다. 박상철 고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십니다. 회사 구조조정 이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한국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자주 말씀하시죠. 박상철 고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망한 건 한국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일본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고문이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구동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들이 보이십니까? 박상철 고문이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 출시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박상철 고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사람은 최고가 됩니다. 뒤가 없으니 앞으로만 가는 거죠. 한국은 70년 전 전쟁 폐허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한국을 아버지 일을 빼앗은 싸구려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이들은 선택지가 없어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최고가 된 나라였습니다. 1984년에 제 아버지께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제 질문에 박상철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뒤 누가 웃을지 보자고 하셨죠.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죠. 일본은 우리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멈췄을 때 우리는 계속 걸어야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 시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선진국 딸로 태어난 나는 저렇게까지 절실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나? 뒤가 없어서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제 마음속 깊이 묘한 질투와 존경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저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리포트를 완성하려면 전 세계 시장을 직접 봐야 했죠. 첫 번째 도시는 런던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였지만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해러즈 백화점 가전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입구 정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성 OLED TV가 전시돼 있었죠. 86인치 대형 화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LG TV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그렇다면 일본 제품은? 저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진 곳,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자리에 소니 TV 한 대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TV가 제일 많이 팔리나요? 젊은 직원이 서슴없이 대답했죠. 삼성이요. 화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일본 제품은요? 제 질문에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비슷하거든요. 베를린에서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카데베 백화점, 유럽 최대 규모의 명품 백화점이죠. 가전 코너 중앙에는 삼성과 LG가, 구석에는 일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파리 라파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였고요.
세계는 이미 선택을 끝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동남아시아로 날아갔습니다. 방콕, 하노이, 자카르타. 모두 220볼트를 쓰는 나라들이었죠. 방콕의 한 전자제품 상가에서 저는 상인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제품이 제일 잘 나가죠. 주문하면 2주 안에 도착하거든요. 일본 제품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6주 넘게 걸려요. 손님들이 기다리질 않아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고요. 하노이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전자제품 판매점 주인이 말했죠. 10년 전만 해도 일본 제품이 최고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일본 브랜드를 몰라요. 삼성, LG는 알아도 소니, 파나소닉은 못 들어봤대요. 마지막으로 상하이에 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죠. 푸동 전자상가를 걸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이얼, TCL, 샤오미. 중국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 기업 직원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웠습니다. 220볼트 단일 생산, 자동화 투자, 글로벌 물류. 삼성과 LG가 증명한 길을 우리도 따라갔죠. 일본은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가 됐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적었죠. 전 세계 80%가 220볼트를 쓰는 세상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70억 시장을 겨냥했고 일본은 1억 내수에 갇혔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느꼈던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죠. 아버지는 한국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세대의 안전한 선택, 변화를 거부한 문화, 내일보다 오늘을 택한 결정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한국에 대한 제 감정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나라, 아버지 인생을 망친 나라.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죠. 선택지가 없어서 최고가 된 나라, 뒤가 없어서 앞으로만 간 사람들. 질투 섞인 존경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중국도 베트남도 태국도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그 길을요. 반면 일본은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100볼트라는 섬에 과거의 영광에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함에 제 아버지처럼 도쿄로 돌아온 저는 일본 전자업계의 현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나소닉 본사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이 먹먹했죠. 아버지가 30년을 바친 회사 하지만 지금은 TV 사업부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본관 로비에는 과거 영광의 사진들만 걸려 있었고요. 소니 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 사업부를 70% 축소했죠. 한때 세계 1위였던 그 브랜드가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샤프는 더 비참했습니다. 대만 기업 폭스콘에 인수돼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게 됐죠. 방콕 지사 폐쇄, 상하이 지사 축소, 런던 대리점 철수.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전자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리포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전자업계 협회가 삼성과 LG 엔지니어를 초청해 세미나를 연다는 겁니다. 제목은 글로벌 생산 전략과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저는 곧바로 취재 신청을 했죠. 세미나 당일 도쿄 시내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전자기업 임원 200명이 모였죠. 예전에는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러 온 겁니다. 제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단상 위에 삼성전자 생산 담당 임원이 올라섰습니다. 그가 발표를 시작했죠. 220볼트 단일 생산의 장점, 자동화 투자 전략, 글로벌 물류 최적화, 불량률 관리 시스템. 50년 전 일본이 포기했던 것들이 PPT 슬라이드로 차례차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1973년부터 220볼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삼성 임원이 말했죠.
30년이 걸렸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100볼트용과 220볼트용 두 가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비용도 절반, 생산 속도도 2배입니다. 청중석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크유앤드어 시간이 되자 한 일본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죠. 지금이라도 일본이 전국을 220볼트로 바꾸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삼성 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중국은 20년 앞서 있습니다. 기술 격차보다 더 큰 건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죠. 그걸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걸릴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뒤쪽 좌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흰 머리, 굽은 등, 떨리는 손. 아버지였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한테. 우리는 말없이 호텔을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작은 술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좁은 이자카야, 우리 둘만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 아버지가 사케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오늘 세미나 어떠셨어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굴욕적이었어. 하지만 당연한 거였지. 우리가 틀렸으니까. 50년 전에 박상철이 경고했잖아. 50년 뒤 누가 웃을지 보자고. 이제 그 시간이 온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건 한국이 이긴다고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엘레나. 나도 알아.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내 인생 40년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니?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일하느라 굳은 살 박힌 손.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시대 탓이 아니야. 우리가 변화를 거부했어. 안전한 길만 택했어. 그게 우리를 망친 거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몰락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몰락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몰락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세미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죠. 이번에는 리포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이 취재 목적도 없이 그냥 딸로써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사한 거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귀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973년 일본도 220볼트 전환을 검토했어요. 한국과 거의 같은 시기였죠. 비용도 비슷했고 조건도 비슷했고 어려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일본은 포기했고 한국은 결단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박상철 부장님이 아버지께 했던 말, 그게 경고였어요. 예언이었죠. 50년 뒤 누가 웃을지 보자.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세계 1위고 파나소닉은 TV 사업을 접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엘레나, 나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한국이 옳았다는 걸. 박상철 말이 맞았다는 걸.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내 인생 40년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어떻게 쉽게 말하겠니? 그래서 한국 탓을 했어. 값싼 인건비 탓을 했어. 너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건 한국을 이긴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편견으로 세상을 본 거죠. 저도 그걸 닮았어요. 아버지 말만 믿고 한국을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르게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나보다 낫구나. 최소한 인정할 줄 아니까. 나는 끝까지 인정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됐지. 아버지는 낡은 원룸을 둘러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죠. 늦었어, 엘레나.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진실을 보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 그게 나보다 나은 삶이야.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죠. 평생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리포트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을 써야 했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일본이 바꾸지 못한 건 100볼트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깨달았죠. 우린 이미 성공했다는 안일함, 위험을 피하려는 문화, 내일보다 오늘을 택한 정치. 그게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기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문장이 하나씩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220볼트를 선택했고 30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이 지금의 삼성과 LG를 만들었고 제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적국이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미래의 교과서가 됐다고요. 결단하는 나라가 미래를 갖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리포트가 완성됐습니다. 100볼트의 저주 240페이지짜리 보고서. 저는 은행 경영진 앞에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은 곧 유럽 주요 언론에 보도됐죠. 피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제 리포트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일본 전자산업 몰락과 한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이 온 겁니다. 저는 수락했죠.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기업 CEO들, 정치인들, 학자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죠. 여러분, 일본이 바꾸지 못한 건 100볼트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린 이미 성공했다는 안일함, 위험을 피하려는 문화, 내일보다 오늘을 택한 정치. 그게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기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원 공장 사진을 띄웠죠. 그래서 220볼트를 선택했고 30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국민 반대, 오일 쇼크. 모든 걸 견디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지금의 삼성과 LG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죠. TV 시장 1위 삼성, 2위 LG, 일본 기업들은 5위 박. 그리고 제 아버지 회사 파나소닉을 무너뜨렸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 비결은 결국 220볼트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20볼트는 상징일 뿐입니다. 진짜 비결은 미래를 선택한 용기, 고통을 감수한 결단, 그리고 30년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 끈기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독일 기업 CEO가 말했죠. 우리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군요. 지금 성공했다고 안주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엘레나, 내 강연 봤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잘했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질문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말해준 덕분에 이제 조금 편해진 것 같아.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한국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1984년 서울이 보였죠. 구로공단, 땀 흘리는 여공들, 그리고 박상철 부장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 50년 뒤 누가 웃을지 보자.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러 왔죠. 박상철 고문을 만나러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서 박상철 고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강연 잘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제가 평생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한국이 아버지를 망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였다는 걸요. 박상철 고문은 한참 서울 야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죠. 일본은 안전을 택했고 한국은 모험을 택했어요. 결과가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그 문장,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리고 제가 새로 쓴 한 줄을 보여줬죠. 우리는 끝났지만 세상은 그 결단 덕분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다. 박상철 고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제 어깨를 토닥였죠. 오해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당신은 그걸 해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결단하는 나라들, 미래를 선택한 이야기들을 모으기로 했죠. 한국의 220볼트는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프로젝트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놀란 듯 물었죠. 내가? 네, 아버지 경험이 필요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이번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자.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죠. 결단하는 나라, 미래를 사는 사람들. 한국의 220볼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결단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